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상속 갈등과 화해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자꾸 아파트를 달래요. 유언과 유증 사이라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남편께 의해서 목동 아파트를 물려받은 85세 홍미란 씨. 큰아들이 자꾸 아파트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홍미란 씨의 선택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더니 요양병원 보내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생전에 재산 넘겨주지 마라 등등 우리 주변에서 생전 증여가 위험하다는 괴담이 많이 들립니다. 85세 홍미란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미란 씨, 목동 45평 아파트에서 65세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아파트지요. 홍미란 씨는 미국에 작은 아들이 살지만 돌아가시면 목동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큰아들은 큰 손자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면서 담보가 필요하니 아파트 등기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넘겨주면 큰일 난다고 모두 말려서 대답을 안 했더니 큰아들 가족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넘겨줘도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홍미란 할머니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홍미란 씨가 큰아들에게 목동 아파트를 물려주는 법률적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사인 증여 이 3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증여는 일반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을 하면 재산권이 즉시 이전됩니다. 그리고 증여 계약을 일단 하면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언으로 넘겨주는 경우 유언 방식에 맞춰서 유언을 한다면 사망할 때 재산권이 넘어가고요.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와 유증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성격은 계약이고요. 따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는 점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증여는 홍미란 씨가 생전에 큰아들과 증여 계약을 쓰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등기를 큰아들 앞으로 넘겨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는 할 수가 없고요. 계약하는 순간 등기를 넘길 의무가 발생하고 등기를 넘기면 아파트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증여계약서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갑, 증여자 홍미라는 을, 수증자 김일남에게 어느 아파트를 증여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갑 홍미란 도장, 을 김일남 도장. 이런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홍미란 씨는 큰아들에게 아파트 등기를 넘겨줄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안 넘겨주면 큰아들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유언. 유증은 홍미란 씨가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자필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유언장, 나 홍미란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큰아들 김일남에게 물려준다. 유언집행자로 큰아들 김일남을 지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이름, 도장. 전부 자필로 써야겠죠. 이렇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것, 유언집행자를 지정한다는 것 등 유언의 전문을 자필로 쓰고 유언장 작성 연월일, 주소 및 유언자의 이름을 자필로 쓴 후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자필 유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자필 유언장은 홍미란 씨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유언을 받은 수유자 김일남 씨는 자필 유언장 검인을 받은 후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컨대 자필로 쓰지 않았다거나 주소를 누락했다거나
도장을 빠뜨렸다거나 하는 경우에 유언 자체가 무효로 되고, 그러한 경우 목동 아파트는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그러니까 큰아들과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에게 2분의 1씩 법정 상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생존해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 철회할 수 있으므로 홍미란 씨는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유언장이 튀어나오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 사인 증여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증여와 같은 계약이므로 방식이 엄격하지 않고 나중에 증여자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준 홍미란 씨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증여자 사후에 발생하므로 증여자는 사망할 때까지 그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됩니다. 85세 홍미란 씨 사례의 경우에 홍미란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홍미란 씨가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큰아들에게 맡겨놓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기를 넘겨달라는 큰아들의 요청이 강하고 홍미란 씨가 생각해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증여를 하되 효도 계약도 함께하는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 붙어있는 증여를 말합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떤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약속이 붙어있는 증여입니다.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계약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나 홍미라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큰아들 김일남에게 다음의 조건으로 증여한다. 김일남은 홍미란이 사망할 때까지 목동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김일남은 홍미란이 생존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양한다. 김일남은 홍미란의 사전 동의 없이 목동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담보 설정 기타 처분하지 않는다. 김일남이 위 효도 조건을 위배하면 홍미란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김일남은 목동 아파트를 홍미란에게 반환해야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증여자 홍미란, 수증자 김일남.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자식을 상대로 한 부모의 소송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만사부려튼튼 충분한 대비를 해야 문제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5세 홍미란 씨는 고민 끝에 효도 계약이 붙은 부담부 증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목동 아파트에는 다시 단란한 웃음꽃이 피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 너무 많은 부가 고령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젊은 세대로 사전 증여, 생전 증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견해입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를 하면 푸대접을 받을지 모른다는 고령자들의 고민과 걱정 또한 존중돼야 합니다. 고령자와 젊은 세대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넘겨주는 게 좋을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방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죠. 치매 초기라는데 유언장을 쓸 수 있는지, 유언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가끔 생각이 안 나고 큰 손자 이름이 가물가물해진 75세 강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주위에서 치매 환자는 유언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수 씨는 유언을 할 수 없는 걸까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 근심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혹시 치매 증상은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유언장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75세 강정수 씨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대학 교수를 정년퇴직하고 자유연구자로서 전공 연구를 계속해오던 75세 강정수 씨는 최근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가끔씩 틀리고 온라인 뱅킹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큰손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큰손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진 75세 강정수 씨. 더 늦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하려고 유언장을 쓰려는데 치매 상태에서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언은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행위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매도인, 매수인 모두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처럼 유언도 유언 당시 유언자가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력 있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언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또 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는 5조, 10조, 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제한 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성년 후견인의 유언 능력에 관해서도 특별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즉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즉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우리 민법은 17세에 달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의사의 확인을 받아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유언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도 75세 강정수 씨는 효력 있는 유언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언의 효력 언제 발생합니까?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지요. 만약에 강정수 씨가 75세에 유언을 한 후 10년 뒤에 돌아가셨고 10년 동안 점차로 병세가 나빠져서 돌아가실 당시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 강정수 씨는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나 강정수는 내 재산 중 2분의 1은 처 아무개에게, 나머지는 자녀 A, B, C에게 물려준다. 유언 집행자로 아내 아무개를 지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이름, 도장. 강정수 씨는 유언에서 자기 전 재산 중 절반을 재혼한 젊은 부인에게, 나머지를 전처소생 자녀 3명에게 유증했습니다. 그런데 강정수 씨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유언 당시에 강정수 씨가 치매였다는 치매 진단서를 들고 나와서 유언장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언 부요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유언이 효력이 발생된 후 강정수 씨가 사망한 직후의 얘기입니다. 강정수 씨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내 뜻대로 상속 재산을 물려주려고 유언을 했는데 상속 재산 싸움이 발생했으니 하늘나라에서도 편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상속 분쟁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자, 강정수 씨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혼한 아내에게 6분의 3 절반을 준다고 그랬죠. 자녀 3명에게 각 6분의 1씩, 자녀 3명에게 전체 절반을 주니까 1인당은 6분의 1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정수 씨는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전처소생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6분의 1씩의 상속분을 인정해서 유언장에 기재한 것입니다. 요 내용대로 재산을 물려주면
전초소생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하나,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강정수 씨의 의사 능력이, 즉 사고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두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유언 당시에 그분이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로 충분합니다. 유언장 자필 작성 당시에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 큰 의미가 있겠죠. 또 유언장 작성 경위에 관해서 진술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둡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하냐, 자녀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유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는 2분의 1, 자녀 3명에게는 합해서 2분의 1, 즉 1인당 6분의 1씩 유언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그로써 유언 능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울러서 유언장 작성 일시에 근접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치매 초기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유언이 무효라는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유언장 작성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고, 이 증거를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들에게 제시한다면 상속 분쟁이 재판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태가 조금 심하거나 맑은 의식과 흐린 의식이 교차해서 유언 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의식 상태가 좋은 날을 잡아서 자필 유언장보다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치매 진단을 받아도 유언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완벽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유언장 쓰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서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영상 증거 등을 확보해서 잘 보관해 두실 것도 아울러 권해드립니다. 혹시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된 상태에서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전문가에게 그 당시에, 변경할 당시에 그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 유언장을 쓰되 반드시 처음 유언장을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언장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유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유언장에 손을 대면 처음 유언장조차도 무효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유언장은 매일 바꿔 써도 되나요? 유언이 유언자의 권리라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유언 공증을 했는데 내용을 바꾸고 싶어졌어요. 새로 유언 공증을 또 해야 되나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필 유언장을 써도 될까요? 남아있는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등등의 의문이 꼬리를 잇습니다. 일단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유언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유언장을 쓴 후에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20년, 30년 경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가족 관계나 경제 형편 등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언자의 마음도 바뀌게 되면 당연히 유언 내용에 변경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장애인 수양딸 김미순 씨,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촐랑이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반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부모 돌아가시고 4자매 돌아가시고 조카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명절 때 조카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황진희 씨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황진희 씨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수양딸에게 자선단체에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재산을 물려주는 공정증서 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큰언니의 외동딸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황진희 씨는 그 조카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고 싶어졌습니다. 황진희 씨가 가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 내용을 바꾸려면 꼭 공정증서 유언을 다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황진희 씨가 재산이 좀 많아서 공정증서 유언을 첫 번째 할 때 공증수수료를 300만 원이나 냈고 증인 두 사람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갔었습니다.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꼭 다시 비용을 들여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자, 유언의 철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 민법 1108조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전후에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에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철회할 수 있고 새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앞에 유언을 공정증서 유언으로 했다고 해서 그 유언을 바꾼 것을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은 유언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이 사례의 경우에도 새로운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 방식으로 해도 되고 자필증서 유언 방식으로 해도 되고 녹음 유언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하든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다음 유언이 효력이 생깁니다. 황진희 씨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언 공증까지 했는데 수증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유언을 바꿔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유언 공증을 해서 공정증서 유언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면 마치 등기를 한 것처럼 그 내용에 구속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이나 똑같은 유언일 뿐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했어도 유언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아파트를 세주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처분해서 그 대금을 다른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생존하는 동안 유언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100%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유언자는 유언을 처리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둔 것입니다. 황진희 씨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언 내용을 바꿀 경우 종전 유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 내용을 바꾼 경우에 새 유언과 저촉되는 만큼 종전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을 여러 차례 바꾸다 보면 유언자의 착각으로 종전 유언과 새 유언 사이에 비는 부분이 생기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유언 내용이 합리적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돼서 상속 재산 전체를 유언자의 뜻과는 달리 법정 상속인들이 물려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가급적 종전 유언을 물리적으로 없애고 새 유언장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 사례의 경우 황진희 씨는 유언 공증을 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 공증 철회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아 그 철회 인증서를 유언 공증서 원문에 철해 두시면 됩니다. 비용은 처음
공증했을 때 300만 원만큼 들지 않습니다. 인증 비용 2만 5천 원 정도면 처리가 되므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유언자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내 뜻대로 유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웨일다잉을 완성하려고 유언을 하는 것인데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유언장을 바꿔 쓸 권리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유언자의 뜻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새 유언은 유언 방식을 정확히 갖출 것, 그리고 종전 유언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에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 볼까요? 아들을 낳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하는 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을 해야 유산을 준다는 재벌 할아버지의 조건부 유언 때문에 좌충우돌하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상속인이 주인공인 영화 한두 편쯤 보셨을 겁니다.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유언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건, 기한, 부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이란 것은 유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입니다. 기한은 유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부담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 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부관입니다.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조건부 유언에서 조건이란 유언자가 유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기한과 차이가 나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유산으로 준다. 딸이 결혼이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유산으로 준다는 것은 조건부 유언이 됩니다. 손자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논문 출판 비용을 유증한다. 박사학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박사과정을 한다 그래서 100%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논문 출판 비용을 유증하겠다라는 것 등등이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기한부 유언에서 기한이란 유언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가 25세가 되면 그때 1,000만 원씩 유산으로 주겠다거나 2030년 1월 1일이 되면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유증하겠다.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을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기한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기한부 유언이라고 하죠. 부담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 보통은 돈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후에 내 배우자에게 매월 500만 원씩 주면 아파트를 준다. 혹은 반려견을 돌봐주면 매월 50만 원씩 준다. 등등이 부담부 유증이 됩니다.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김갑동 씨 사례입니다. 조건부 유언을 하셨어요. 85세 김갑동 씨,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남 3녀 중 외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뿐인 친손자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30세가 된 친손자가 어서 결혼해서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기만 바라고 있는데 친손자는 통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는 듯합니다.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김갑동 씨. 유언으로라도 강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갑동 씨는 조건부 유언을 통해서 손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대치동 아파트를 물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삼성동 상가를 준다라는 조건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갑동 씨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나 아들 낳기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유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자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손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딸아들을 차별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아들이라는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를 낳으면 조건 성취로 보게 되는 것이죠. 김갑동 씨가 이와 같이 유언을 했는데 생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자 생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므로 김갑동 씨가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유언을 했는데 생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유언이기 때문에 김갑동 씨가 사망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으로서 김갑동 씨가 사망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담부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을 못삼아서 외로움을 달래며 여생을 보내는 80세 독거노인 이을동 씨가 계십니다. 나날이 기력이 쇠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식보다 더 가까운 반려견을 홀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5천만 원 전세보증금 뿐입니다. 이을동 씨 사후에 이 돈을 반려견에게 물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노년이 되면 외롭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과 여생을 함께하려는 노인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근심은 자신의 사후에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유기동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 유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동 씨는 자신의 사후에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물려주되 반려견을 잘 돌보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길동 씨 사후에 5천만 원 보증금을 물려받은 수증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유언집행자가 부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돌보지 않으면 유언 취소 절차를 밟아서 5천만 원 보증금을 빼앗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넉넉한 분은 유언 대용 신탁,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후에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시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담부 유언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동 씨는 강남에 3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장남에게 물려주면서 장애인인 차남과 차남을 돌보는 장녀에게 20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부담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자 장남은 상가 월세가 잘 안 들어온다면서 박병동 씨의 유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남과 장녀가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유언자는 유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수증자는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
유언자나 상속인, 기타 제3자, 수익자를 위해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때 부담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도덕적 훈계나 불가능한 것 또는 공소양속에 위반되는 부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이를 승인하면 수중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수중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중자에게 부담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부담의 이행을 준비하고 착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보통 짧게는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주면 충분합니다. 수중자가 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언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유언은 상속 개시한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고 유증 목적물은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귀속됩니다. 즉 유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동생들은 큰 형에게 2, 3주 정도 기간을 주고 부담의 이행을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유언 취소 심판을 받아서 상가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장남, 차남, 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가 건물의 소유지분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조건과 기한 부담을 잘 활용하면 유언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맞춤형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기한 부담은 유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므로 유언을 완성하기 전에 유언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유언자의 뜻을, 사망자의 뜻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특히 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의 부족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직후에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혹은 그 이전 생전 증여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은 분이 주도적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 재산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고 생전에 물려받은 것이 어떻게 되는데 현재 기준에 따라서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혹은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일일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전 합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을 경우에 요즘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상속인들은 얼마든지 상속 재산의 규모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받을 몫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 앞으로 돌아올 몫이 어느 정도인데 만약에 이 몫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이 대화를 거부하고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부득이하게 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혹은 돌아가신 직후에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사전 배분할 수 있는 것을 배분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
가족 간의 상속 갈등과 해결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